자, 오늘이 12월 19일입니다. 우리가 지금 노드.js에 대해서 거의 막바지 내용들을 지금 살펴보고 있는 중인데요. 그 중에 이제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 연동 부분을 보고 있어요. 자, 지난 시간에는 이제 기본적인 데이터베이스 그 연동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죠. 그 인서트, 업데이트, 딜리트 그리고 셀렉트를 수행하는 과정을 봤었는데 이 네 가지 예제를 통해서 데이터베이스 연동 이제 비동기 처리라고 하는 그 특수한 그 처리 방식을 기본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어, 데이터베이스의 처리 결과를 이제 콜백 함수로 받는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그 어떤 기능을 호출하고 여기서 말하는 기능이라는 건 SQL 처리하는 기능이요. SQL 기능을 호출하고 이제 비동기 처리를 하고 그러면은 이 비동기 작업이 완료됐다라는 콜백 함수를 받아서 콜백 함수 안에서 이제 결과를 처리하죠. 이 결과를 이제 처리를 하면서 이제 그럼 그 다음 작업을 하려고 그러면은 요 다음에 또 이어서 가야 되니까 여기에서 결과 처리를 또 하고 비동기 호출하고 콜백 받고 이런 과정을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다 보면은 빠질 수밖에 없는 게 콜백 헬이라고 했습니다. 이 콜백 헬을 개선하려고 나온 게 이제 그 첫 번째는 프로미스 방식이었는데 이 프로미스 방식도 콜백 헬에서 완전히 자유롭지 못해서 그 다음에 한 번 더 개선된 게 async 함수 안에서 await라는 키워드를 사용하는 방법이다 라고 했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기본적인 SQL 처리를 다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베이스 연동하고 관련해서 그 작업 절차를 보면은 우리가 만든 노드 서버가 있어요. 백엔드가 있고 그 다음에 MySQL이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뭔가 하기 위해서 접속을 해요. 그리고 SQL을 처리해요. 결과를 받아요. 그 다음에 접속 해제를 해요. 이 루틴을 계속해서 계속 따라가는 거예요. 특히 접속 해제 같은 경우는 이거는 깜빡 잊고 안 하면 지금 당장은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이 해제하지 않은 접속이 쌓이고 쌓이면 나중에 시스템이 다운된다 그랬죠. 그래서 접속 해제 처리하는 게 꽤 중요한 부분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 과정에서 처리 속도에 영향을 가장 많이 주는 게 접속과 해제예요. 접속과 해제가 전체적인 처리 속도에 영향을 제일 많이 주는데 이게 매번 했다 그 접속했다 끊었다 접속했다 끊었다 계속 반복한다는 거죠. 자, 이거를 얘네가 그 접속과 접속 해제가 성능 영향이 가장 큽니다. 자, 그래서 어, 나중에 고안된 방법이요. 노드와 MySQL이 있으면 예전에는 프론트엔드가 접속하면은 이 루틴을 그냥 다 한번 프론트엔드 접속할 때마다 이걸 다 처리했는데 노드가 프로그램이 가동하면서 미리 MySQL에 접속을 미리 해놔요. 이거를 한 개만 하는 게 아니라 좀 여러 개 여유 있게 해놔요. 예를 들면 한 50개에서 100개 정도 해놔요. 그러면 접속 객체가 한 50개 생겨 있는 거죠. 그럼 SQL 50번을 날릴 수 있잖아요. 프론트엔드가 접속을 하면은
프론트가 이제 백엔드에 접속을 하면 이 미리 만들어 놓은 접속 객체 중에 하나를 임대해요. 그리고 SQL을 처리하고 결과를 받고 접속을 해제하는 게 아니라 다음번 접속을 위해서 임대한 이 접속 객체를 반납을 해요. 그러니까 미리 50개 정도 접속해서 동접자를 커버할 수 있게끔 해놓고 해제를 안 하는 거지. 미리 만들어 놓은 접속 객체들을 갖고 돌려받기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처리되는, 그러니까 반복적인 동작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이게 접속과 접속 해제를 반복하는 이유가 계속 접속을 해놓고 해제를 안 하면은 나중에 들어오는 접속자들이 처리를 못하니까 해제를 하는 거예요. 이게 쌓인다 그랬잖아요. 그럼 아예 애시당초 50개 정도 미리 만들어 놓고 이걸로 접속자들에 대해서 돌려막기를 하자는 거야. 이런 식으로 처리되는 거를 커넥션 풀이라고 해요. 얘가 이제 커넥션 풀이야. 그래서 이런 처리 기법을 풀링이라고 합니다. 반복적인 그 동작을 해야 되는 객체가 있다면 그거를 미리 여러 개 만들어 놓고 돌려막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도 자바 같은 경우에 직접 구현하려고 그러면 되게 빡세거든요. 진짜 데이터베이스 연동 관련해서 가장 어렵게 공부했던 데가 여기에요. 근데 MySQL은 얘는 일단 환경 설정 파일에, 자, 우리 전에 설정 파일의 내용 이야기하면서 요만큼은 설명 안 했죠? 자, 데이터베이스 커넥션 리미트, 얘가 미리 생성해 놓을 그 커넥션 풀 객체 개수입니다. 미리 10개의 접속 객체를 만들어 놓겠다는 거예요. 이거는 실제로 운영하면서 성능을 보면서 늘리거나 줄이거나 조절할 수 있어요. 감당할 수 있으면 미리 많이 만들어 놓는 게 좋아요. 여기선 10개만 해놨는데 만약에 동접자가 늘어나면은 한 뭐 50개 정도로 늘려도 뭐 상관없을 거예요. 자, 데이터베이스 커넥트 타임아웃. 프론트가 접속을 했는데, 프론트가 백엔드에 접속을 했는데, 만약에 이미 내가 만들어 놓은 접속 객체 10개를 다른 프론트엔드 동접자들이 다 임대를 해갔어. 그럼 11번째 접속자는 빌릴 게 없잖아요. 누군가 반납할 때까지 기다려야 되죠. 그거를 얼마 동안 기다릴지에 대한 시간이에요. 저는 2초입니다. 2초 이내에 반납되는 게 있으면은 그걸 갖고 그냥 처리를 하면 되는데 2초 이내에 반납되는 게 없으면 이제 타임아웃 에러를 웹브라우저한테 보내는 거예요. 자, 데이터베이스 웨이포 커넥션스 트루. 좀 전에 말한 것처럼 접속 객체가 모두 다 임대되고 있을 때 11번째 접속자가 그럼 과연 반납될 때까지 기다릴지 여부를 설정하는 겁니다. 기다린다라고 하는 거는 사용자 입장에서 웹브라우저가 하얀 화면에 로딩만 계속 돌아가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이 웹사이트 왜 이렇게 느려? 라고 느끼는 게 이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설정값만 만들어 놓으면 MySQL 여기부터 진짜 사기템이에요. MySQL 노드가. 자, 일단 환경 설정 파일 가져오고요. 프로미스입니다. 그 패키지 가져오고 그 다음에 환경 설정 파일 읽어왔고 데이터베이스 접속 정보가 우리 기존은 여기까지였는데 이제 커넥션 풀에 관련된 정보가 추가가 돼요. 한번 출력해 봤고요. 자,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 커넥션 풀이라는 거 직접 구현하면 진짜 어렵거든요. 제가 손 꼽는 몇 안 되는 어려웠던 기억 중에 하나인데 설정 정보 주고 mysql.create 풀 하면 그냥 만들어줘요. 끝이야. 그럼 얘가 이미 아까 여기 리미트 10개 해놨죠. 데이터베이스 접속 객체 10개 만들어서 그냥 지가 갖고 있어요. 이 안에. 배열처럼. 자, 몇 가지 이벤트를 제시해요. 자, 이게 상성되면서 이제 객체가 데이터베이스에 접속됐는지 여부. 그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 접속 객체가 10개 들어있다 그랬잖아요. 이게 풀이라고 하는 게 이제 생기면 1번 객체, 2번 객체, 3번 객체에서 10번 객체까지 생길 거라고요. 일종의 배열처럼. 그러면 이제 얘네들한테 부여되는 고유한 식별값을 스레드 아이디라고 불러요. 자, 그래서 접속이 발생하면은 그 접속 객체의 고유한 아이디를 가져온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임대됐을 때와 반납됐을 때의 이벤트를 통해서 아 누가 지금 데이터베이스 접속해서 썼구나 라는 걸 이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데이터베이스 접속을 합시다. 이제는 접속이 아니에요. 접속은 미리 다 돼 있고 미리 돼 있는 것 중에 하나를 임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풀.get connection. 우리 지난주에는 데이터베이스에 그 dbcon.connection이라고 하는 함수를 썼는데 이제는 접속 객체를 가져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하나를 임대합니다. 자, 에러 처리 한번 해보고요. 만약에 에러 났다면 마지막에 dbcon.release도 하지만 풀.end를 호출해서 접속 해제를 합니다. C 시스템에서는 이거 호출할 일이 없어요. 자, 이렇게 해놓고 이제 셀렉트문 한번 해보자고요. 셀렉트문 처리하는 건 똑같아요. SQL 만들고 물음표에 저장할 배열 준비하고 그래서 dbcon.query라고 하고요. 자, async await니까 결과는 리턴 받죠? 요 리절트가 배열이긴 한데 원소가 한 개밖에 없으니까 아예 처음부터 구조 부분을 해서 받으면 좀 편하다 그랬어요. 자, 결과 받은 거 반복 돌면서 출력했고요. 에러 처리하고. 자, 이게 커넥션 풀이에요. 기존에 했던 거랑 별 차이 없을 거예요, 아마. 느낌상. 지난주에 수업한 거랑 뭐 이벤트가 좀 생겼네. 그거 말고는 함수 정도만 달라지는 거 말고는 크게 체감되는 차이점이 없어요. 근데 이게 진짜 사기예요, 진짜. 계속 오늘 사기란 말을 많이 하는데 노드의 난이도 전개가 보면은 처음에 겁나 어렵게 시작해서 이렇게 간다 그랬잖아요. 노드 난이도가 이제 요 위치쯤에 다다르기 시작한 거야 이제부터. 다른 애들은 난이도가 이렇게 가는데 노드는 처음에만 겁나 어렵고 여기부터는 말도 안 되게 쉬워. 커넥션 프로 다른 프로그래밍어는 진짜 개빡세게 만들어요. 이거는 진짜 말도 못할 정도로 힘들게 구현을 해요. 암만 생각해도 이건 진짜 사기템이야. 사실 이것 때문에라도 노드를 왜 쓰냐라고 하면은 이제 딱 몇 가지 꼽는 이유 중에 하나가 커넥션 풀이 잘 돼 있어서 쓴다. 저는 그렇게도 얘기를 해요. 자, 실행하면 이제 데이터베이스에 접속을 해서 데이터 조회 결과가 올 겁니다. 저는 지금 컴퓨터에 MySQL이 안 깔려 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실행하면은 그 접속 에러가 날 거예요. 접속 팀인데 실패했다고 뜨죠. 여러분들은 정상적인 결과가 튀어나올 겁니다. 자, 일단 요거 하나부터 합시다. 오늘 예제할 때마다 그 이야기할 개념들이 좀 있어서 한 시간에 하나씩밖에 진행을 못할 것 같아요. 지금 여기서는 커넥션 풀이 무엇인지를 판단할 수 있게끔 이 커넥션 풀에 대한 이해가 중요한 겁니다. 객체를 여러 개 만들어 놓고 접속하는 프론트엔드들한테 그 객체를 임대함으로 인해서 돌려막기 한다. 옛날에는 프론트엔드 한 명이 접속하면은 그때 객체 만들고 다 쓰고 나면 객체 없애고 해서 프론트엔드 접속자가 들어올 때마다 매번 객체를 새로 만들고 없애고 새로 만들고 없애고 이 과정을 반복했는데 이게 시스템에 좀 부담을 많이 주는 처리예요. 이것 때문에 그 속도 저하가 많이 발생을 하니까. 그러니까 저죠. 음식점 같은 경우에 이제 국밥집인데 손님이 올 때마다 이제 뚝배기에다가 재료 담고 물 붓고 해서 새로 끓여. 그렇게 해서 이제 장사를 하다가 손님이 많아지면 커버가 안 되니까 그 다음부터는 미리 그릇에다가 재료를 다 담아놓은 그릇에 쫙 만들어 놓고 손님 올 때마다 그냥 그릇에다 국물만 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미리 만들어 놓는 게 풀이에요. 풀.
올 때마다 매번 새로 만드는 게 아니라 미리 다 만들어 놓고 오면은 하나씩 그냥 건네주고 다 끝나면은 반납받고. 그게 풀이다. 풀링이라고 한다. 자, 커넥션 풀 같은 경우는 인터넷에서 조금만 찾아봐도 데이터베이스 분야 기술 면접에서 되게 자주 등장하는 질문 내용입니다. 오늘 수업한 설명한 내용이 되게 중요합니다. 자, 요거 실습하시고요. 일단은 월요일 첫 글씨니까 몸 좀 풉시다. 자, 지금 10시 15분, 11시 45분까지 실습하시고 10분 아니, 11시 40분까지 실습하시고 10분 쉬었다가 50분 해봐요. 끝. 자, 커넥션 풀의 개념에 대해서 설명하고요. 그 다음에 기본 코드 한번 실습을 해봤습니다. 앞으로 이제 데이터베이스 연동하고 관련할 때 이 커넥션 풀이 기본 메인이 돼요. 그래서 앞으로 이만큼의 적어도 이제 데이터베이스 커넥션 풀을 처리하는 요만큼의 접속 객체와 그리고 이만큼의 이제 객체 생성 요런 부분이 기본 코드로 들어가야 되는데 매번 이거를 처리하기에는 좀 애매하니까 이거를 이제 싱글톤 클래스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db풀이라고 하는 db풀이라고 하는 싱글톤 클래스를 하나 만듭니다. 자, 원래 클래스를 만들면 이 클래스의 기능을 부여받는 객체를 여러 개 생성할 수 있다라고 객체 지향은 가리켜요. n개. 그래서 객체 지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이제 게임 화면을 예를 들어서 설명을 했었잖아요. 근데 이 싱글톤이라고 하는 건 하나의 클래스에서 내가 객체를 아무리 여러 개 만들어도 실상은 단 하나의 객체를 계속해서 공유하는 거다라는 게 싱글톤의 개념이에요. 데이터베이스 커넥션 풀을 관리하는 거를 싱글톤으로 만들어야 되는 이유는 이게 데이터베이스 풀링을 하는 클래스는 얘 자체가 접속 객체를 우리가 설정한 대로면 10개를 갖고 있다고요. 근데 만약에 싱글톤이 아니라 일반 클래스면은 객체 만들 때마다 그 안에 접속 객체를 10개씩 보유하고 있다는 얘기가 되니까 객체를 3개만 만들어도 접속은 30개가 발생을 해요. 그래서 이제 접속 객체의 수를 관리하기 위해서 얘는 싱글톤으로 만드는 게 맞아요. 자, pass.env 그 다음에 SQL, MySQL 밑에 promise, 로그 헬퍼 이렇게 가져오고요. 접속 객체 환경 설정 로딩 했습니다. 자, 기본 코드 준비하기 전에 일단은 스테이틱으로 싱글톤 객체 선언하고 접속 정보를 준비를 했어요. 이거는 그냥 복사해서 가져오고 앞에 스테이틱만 붙여놓은 거고요. 싱글톤 객체를 생성해서 리턴하는 메서드 이미 익숙하죠. 자, 근데 이제 이 db풀이라고 하는 이 현재 싱글톤 클래스의 객체가 생성되면은 이 객체가 만들어지면은 생성자라는 메서드가 자동으로 실행되죠. 그래, 이 생성자 안에서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은 이 생성자 안에서 아까 예제 코드에서 요 처리 데이터베이스 커넥션 풀을 만들고 이벤트 등록하는 요 처리를 해주는 거예요. 이 코드를 복사해서 생성자 안에다 넣을 겁니다.
자, dis.풀은 자, 멤버 변수를 하나 만들고 여기다 이제 create 풀 해서 데이터베이스 풀을 만들고 그 다음에 on 걸어서 커넥션 이벤트. 자, 근데 이제 커넥션 이벤트를 접속이 됐다라는 거에 대한 이벤트와 임대됐다, 반납됐다라는 이벤트를 정의하는데 여기 커넥션 이벤트에 보면은 아까 못 보던 코드가 좀 추가가 됐어요. 아까는 요만큼만 됐거든요. 자, 이것도 이제 제가 필요해서 그 스택 오버플로우를 뒤져갖고 가져온 건데 우리가 결국은 SQL문을 실행을 하잖아요. SQL문 실행할 때 SQL문 이제 형태하고 얘는 중간에 물음표를 갖고 있죠. 그리고 이 물음표를 치환하기 위한 배열들이 있다고요. 요 두 가지를 갖고 이제 SQL을 수행을 하는데 그게 이 커넥션 객체 쿼리라고 하는 변수에 담겨 있대요. 그래서 그 SQL문을 올드 쿼리라고 하는 변수로 하나 복사를 해놓고요. 그 다음에 이 쿼리 함수, 이 쿼리를 콜백 함수로 재정의를 했어요. 기존에 있는 이 SQL문을 복사해 놓고 그 다음에 이걸 내가 함수로 재정의해서 내부적으로 얘가 실행되게 할 거예요. 이 SQL문한테 apply connection.args 해서 이제 SQL문을 만들고 거기에 있는 줄바꿈 문자를 띄어쓰기로 강제로 바꾸고 그 다음에 2개 이상 반복되는 공백을 하나의 공백으로 반환. 그러니까 SQL문을 잘 정리된 문장으로 만드는 거예요. 요거는 뭐 요 안에 있는 거는 뭐 크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안에 있는 내용은 중요한 건 아니고 SQL문을 갖다가 중요한 건 로그로 기록했다는 거야. 중요한 거는 SQL문을 로그로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백엔드가 실행하는 동안 수행되는 모든 SQL문이 로그의 텍스트 파일로 이제 기록이 되기 시작을 할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이 프로그램이 어떻게 가동되는지를 추적할 수 있게 돼요. 이때부터 로그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져요. 여태까지 로그라고 하는 거는 남기라고 하니까 남기긴 했지만 도대체 뭐에 쓰는 건지 잘 알 수가 없었는데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이 SQL문을 수행하면 여러분들이 수행하는 모든 SQL이 로그로 저장되고 프로그램 콘솔 창에 출력이 될 거예요. 그래서 내가 SQL을 제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요 기능 만드는 게 이 클래스의 제일 큰 목표예요. 이거 하나 있고 없고가 백엔드 개발하는 동안 그 에러 추적하는 거에 대해서 차이가 엄청 나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get 커넥션, 커넥션 풀 하나 접속 객체 임대해서 리턴하는 기능이고요. 에러 나면 에러 처리했고요. 그리고 클로즈 함수, 데이터베이스 커넥션 풀을 종료하는 함수까지 넣은 다음에 싱글통 객체를 내보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 놓고 6번 파일에서 db풀 모듈 가져온 다음에 얘한테서 get 커넥션이라고 함수 호출하면 이미 이 require에서 가져오는 동안 이 안에서 싱글통 객체는 생성이 되니까 객체가 생성됐다라는 요 과정에서 생성자 함수는 미리 실행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이야기했던 코드가 다 이미 실행이 된 상태고 거기서 생성된 접속 객체 하나를 임대해 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SQL을 실행하면 우리는 SQL 수행하고 결과만 출력을 했지만 요 단계에서 이미 이 SQL문에 대한 내용이 콘솔에 자동으로 출력이 돼서 내가 지금 무슨 SQL을 수행하고 있다는 걸 개발자한테 알려줄 거예요. 그게 진짜 커요. 실제 개발할 때. 자, 커넥션 반납하고 종료해서 싱글통 객체 잘 만들어졌는지 보겠습니다. 자, 이 dbpool.js는 꼭 완성해 놓으세요. 앞으로 계속 요것만 쓸 거니까.
자, 11시 30분까지 완성하시고 10분 쉬었다가 11시 40분에 만납시다. 자, 지금까지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연동하는 기본 방법들을 살펴봤어요. 자, 이제 그 데이터베이스랑 연동을 할 때 그렇게 SQL을 그 하드코딩으로 집어넣는 게 아니라 이제 객체 지향적인 특성을 활용하는 방법을 이제 소개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실무에서는 데이터베이스 연동할 때 이제 요 방법만 쓴다고 보셔도 무관해요. 크게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SQL 매퍼라고 하는 방식하고요. 그 다음에 조금 아래쪽에 보면은 이제 ORM이라고 하는 방식.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나눠져요. 뭐가 더 좋다 나쁘다는 아니고 그냥 그 개발자에 따라서 선호도가 좀 호불호가 좀 갈라지는 부분인데 일단 SQL 매퍼 방식부터요. 오브젝트, 객체하고 SQL의 필드를 매핑해서 데이터를 객체화하는 거예요. 객체하고 테이블 간의 관계를 매핑하는 건 아니라고 하는데 아마 이 얘기는 지금 어려울 거고 일단은 SQL문을 직접 작성을 하고요. SQL 수행 결과를 어떤 객체에 연결할지 그 결정하는 방법이에요. 바인딩이라고 하는 건 데이터 연결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어떤 객체를 만들어 놓으면 이 객체에 멤버 변수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멤버 변수의 값을 SQL문의 실행 결과로 세팅하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SQL 구문을 이런 식으로 준비를 하는데요. 물음표 대신에 이렇게 샵하고 괄호로는 키값을 적용합니다. 변수 이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이제 여기에 적용될 데이터를 이렇게 제이슨 객체로 준비해요. dname은 hello, log은 world. 물음표 같은 경우는 값이 많아지면은 이제 이거를 순서대로 연결해야 된다라는 부담감은 좀 있는데 이런 객체 연결 방식은 요 이름에 따라서 지가 알아서 데이터를 찾아가는 방식이니까 순서가 막 뒤섞여도 상관없어요. 그러면 이런 식의 이제 SQL문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얘도 SQL 인젝션 방어는 자동으로 해줘요. 자, 그 중에 이제 저런 식의 SQL 매퍼 방식 중에 가장 대표적으로 쓰이는 게 이제 마이바티스라고 하는 애예요. 원래는 이제 자바에서 쓰이는 대표적인 SQL 매퍼인데요. 데이터 전달을 위해서 DTO라는 객체를 준비를 해요. DTO가 뭐냐면 데이터 트랜스포 오브젝트라 그래서 SQL문에 설정하기 위한 객체를 전달하는 객체예요. 그러니까 얘가 DTO인 거죠. DTO라고 하는 건 그냥 개념적인 용어예요. 데이터 트랜스포 오브젝트라고 해서 객체 이 SQL문에 데이터를 배달하는 역할을 하는 객체. 그리고 SQL 수행 결과를 미리 정의해 놓은 클래스에 대한 객체를 매핑된 상태로 반환을 받습니다. 쿼리문을 SQL문을요. 소스 코드 안에 직접 때려박는 게 아니라 별도의 파일로 분리합니다. 그 파일 형식이 XML이에요. 또 복잡한 SQL문 작성이 가능해요. 그 자체적으로 뭐 캐싱 기능도 있기 때문에 성능도 좀 낮대요. 근데 단점은 이 객체하고 SQL문을 내가 직접 다 작성해야 된다라는 단점은 좀 있어요. SQL문을 직접 작성해야 돼요. 그리고 CIUD에 관련된 메서드를 내가 다 구현해야 돼요. 자, 근데 ORM 같은 경우는요, 객체하고 DB 테이블을 연결하는 거예요. SQL 매퍼는 객체를 SQL문에 이제 연결하는 거였는데, ORM은 객체를 DB 테이블에 직접 연결을 해요. 딱히 DBMS에 종속적이진 않고요. 단점은 얘는 그래서 복잡한 SQL문은 처리가 안 돼요. 그리고 테이블 구조를 소스 코드로 미리 만들어 놔야 돼요, 우리가. 이게 어떤 방식인지 봅시다. 그 노드에서 사용하는 것 중에 이제 가장 대표적인 ORM이 시퀄라이즈라고 하는 건데 이 ORM을 쓰면은 우리가 CIUD 메서드를 따로 만들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SQL문을 직접적으로 다루질 않아요. 자, 이런 식이에요. 시퀄라이즈라고 하는 그 패키지를 가져온 다음에 내가 클래스 하나 짜요. 보통 이 클래스는 테이블 이름으로 맞춰요. DB 테이블 이름. 그리고 시퀄라이즈.모델이라는 클래스를 상속받습니다. 테이블 구조를 표현하는 클래스를 모델이라고 해요. 데이터 처리를 위한 그 데이터 처리를 위한 클래스 혹은 데이터 구조를 정의하고 있는 클래스를 모델이라고 해요. 자, 그럼 이제 이 static init라고 하는 이 메서드에다가 DB 테이블 구조를 우리가 다 구현을 해주는 거예요. 데이터베이스 테이블 만든 create 테이블에서 만든 거 있죠. 그걸 코딩을 다 넣어주는 거야. 컬럼 이름, 데이터 타입, 시퀄라이즈.인티저, 그 다음에 널 허용 여부, false, 유니크, 기본 키인지 여부, true, 디네임, 스트링이고 50자, 다차란 얘기겠죠? 널 허용, 아님, 록, 문자열 50자, 널 허용, 맞음. 그러니까 테이블 컬럼에 대한 거를 우리가 코딩으로 다 넣어줘야 돼요. 전 이게 귀찮아서 이게 좀 귀찮아요. 딱 봐도 귀찮게 생겼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몇 가지 옵션을 넣어요. 시퀄라이즈 객체 세팅해주고, 타임 스탬프 안 쓸 거고, 언더스코어드, 밑줄 여부. 뭐 이거는, 솔직히 이건 나도 그냥 있길래 쓰는 거지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 모델 네임, 클래스 이름은 디파트먼트고, 테이블 이름은 디파트먼트다. 캐릭터셋 UTF-8. 그 다음에 인코딩 UTF-8. 이것도 사실 무슨 말인지 정확히 잘 모르겠어요, 저도. 뭐 어쨌건 이렇게 해서, 그, 스테이틱의 ASSO, CIAT 뭐 이런 메서드를 호출해 놓으면 된대요. 이렇게만 만들어 놓고 나면은 이렇게 만들어 놓고 나면 이 클래스의 객체를 만들어. const d는 디파트먼트 이렇게 해놓고 d.insert 라고 한 다음에 뭐 a, b, c 이렇게 값을 주면은 a, b, c 이렇게 세팅돼서 인설트문이 자동으로 실행돼요. 그러니까 인서트, 업데이트, 딜리트, 셀렉트에 대한 SQL문은 우리가 직접 작성할 필요가 없다라는 장점은 있는데 문제는 이거 구현하는 게 너무 귀찮아서 이거 안 귀찮으면은 SQL문 작성 안 해도 되니까 분명 매력적이긴 한데 저는 이거 적고 있느니 그냥 SQL문 짤래요. 그리고 클래스 하나가 테이블 하나에 매핑되다 보니까 조인문 같이 복잡한 SQL은 처리가 좀 힘들어요. 자, 그래서 저는 저 ORM하고 SQL 매퍼 중에 그 마이바티스라고 하는 SQL 매퍼를 많이 씁니다. SQL문을요, XML이라고 불리우는 파일에 미리 정의하고 시한다에 적용될 변수를 전달해서 SQL문은 반환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SQL문을 따로 작성해 놓은 XML 파일을 매퍼라고 불러요. 기본 구조가 이래요. 자, 기본 구조가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안에 들어가는 내용물은 그때그때 유두리 하면 되는 거고 나머지 요 위에 있는 요 라인까지랑 맨 마지막 줄은 기본적인 골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배포해드린 그 폴더에 보시면 매퍼스라고 하는 폴더가 있는데 거기 보시면은 mapper.sample.sql이란 파일을 제가 미리 넣어놨어요. 자, 이 파일이 뭐냐면은 네, 딱 요만큼 내용만 미리 준비해서 드린 거예요. 위에 거는 직접
직접 칠 만한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그냥 복사해서 쓰시라고. XML이라고 하는 거는 HTML 할아버지 뻘 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태그로 내용을 처리해요. 태그하고 속성으로. 자, 그래서 이 안에 태그를 집어넣는데 내가 수행하고자 하는 SQL문 종류에 따라서 태그를 만드시면 돼요. 셀렉트, 인서트, 업데이트, 딜리트에 따라서 태그를 만드시면 되고 id 값으로 고유한 식별 값들 하나 정해주세요. 그리고 전체 얘네들을 감싸는 네임스페이스라는 값. 일종의 그룹 이름이에요. 자, 이렇게 잡아준 다음에 SQL문을 이 안에서 적습니다. 변수로 치환할 부분을 샵 중괄호 하고서 변수 이름 이렇게 세팅하시면 돼요. 자, SQL에서 변수로 치환되는 부분은 샵 변수명 방식과 샵 달러 변수명 방식이 있는데 샵하고 달러. 샵 같은 경우는 SQL 인젝션 공격에 대응을 자동으로 해주고요. 그 다음에 달러 변수 방식은 전달된 내용을 원본 그대로 적용하기 때문에 SQL 인젝션 공격에 노출이 돼 있어요. 하지만 내가 전달하는 변수를 그대로 핸들링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복잡한 SQL 작성이 가능해요. 그래서 제한적으로 달러 방식도 좀 섞어서 쓰긴 해야 돼요. 자, 샵 방식은 리미트절에서 쓰지는 못하니까 리미트절에 들어갈 값은 무조건 이 방식을 쓰셔야 되고요. 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매퍼라는 게 만들어져 있다고 하면 마이바티스 매퍼라는 거를 리콰이어에서 가져오고 일단 설치하고요. 이 마이바티스 매퍼 점 크리에이트 매퍼라고 해서 XML 파일을 이렇게 여러 개를 불러옵니다. 이 매퍼 파일은 그 단위 기능이나 테이블 단위로 분할을 해요. 예를 들어서 뭐 회원 가입, 뭐 회원 관리 기능에 쓰이는 SQL만 따로 작성하고 상품조에 들어가는 SQL만 따로 작성하고 장바구니에 들어가는 SQL만 따로 작성하고 이런 식으로 파일을 용도별로 쪼갤 수 있어요. 자, 그럼 이제 SQL문을 조합하려면 마이바티스 매퍼.get 스테이트먼트 매퍼 파일의 식별자 SQL문 식별값. 매퍼 파일의 식별자라고 하는 거는 여기 매퍼 파일 보면은 위에 매퍼 파일의 식별자라고 네임스페이스 값이죠. 그러니까 이 식별자를 갖는 영역 안에서 어떤 SQL문을 읽어와라 라는 의미예요. 자, 그리고 그 SQL문에 적용할 변수를 미리 객체로 준비한 다음에 세팅을 하시면 완성된 SQL문이 반환이 돼요. 이거를 우리는 따로 실행을 해주면 돼요. 자, 여기까지 하고서 이제 코드 한번 볼까요? 자, 매퍼에 디파트먼트 매퍼를 먼저 만듭니다. 자, 디파트먼트 매퍼를 만드는데 학과 번호가 전달된 변수랑 일치하는 데이터 하나만 가져옵니다. 셀렉트 아이템. 이번엔 셀렉트 리스트 다중행조에. 자, 일단은 전체 목록만 가져오고요. 뒤에 부분은 아직 생각하지 마세요. 자, 인서트 아이템, 딜리트 아이템. 인서트문 준비하고 변수로 치환될 부분. 딜리트문 준비하고 변수로 치환될 부분. 그 다음에 업데이트 절도 마찬가지고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처리했고요. 마이바티스 매퍼의 장점은요. 동적 SQL을 만들 수 있다요. 자, 여기에 내가 검색 조건을 붙이고 싶은데 검색 조건이 학과 이름이나 위치에 따라서 그 검색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 전달되는 변수가 dname이라는 값이 뭐가 땡땡땡 있고 그 다음에 log이라는 값이 null이라면 여기에서는 where dname은 전달된 것을 포함하는 내용 like 검색으로 반대로 dname이 null이고 log이 뭔가 값이 있다면 얘만 가지고 검사 이렇게 SQL문을 if문으로 구성할 수가 있어요. 근데 마지막으로 요 내용이 두 개가 다 있다면
dname이 뭐뭐 땡땡 있고 록이 뭐뭐 땡땡 있다. 이렇게 두 개가 다 있다면 그럼 where절에 dname은 like 퍼센트 하고서 뭐뭐뭐고 그 다음에 최소한 and나 or는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또 다음 문장이 나와야 되죠. 자, 다시 봅시다. dname만 있을 때 where절에 dname은 뭐뭐뭐다 하나만 있으면 되죠. 록만 있을 때 where절에 록은 뭐뭐뭐다 하나만 있으면 되죠. 근데 둘 다 있을 땐 dname도 있고 록도 있어야 되는데 그 사이에 where이나 or 둘 중에 하나 들어가야 된다고요. 근데 dname이 없을 때는 뒷문장 앞에 and나 or가 안 붙는데 dname이 존재하면은 and나 or가 붙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select 안에 where이란 태그를 집어넣을 수 있어요. 그리고 if문을 씁니다. if 만약에 얘한테 전달되는 변수 중에 dname이 널이 아니고 dname이 빈 문자열이 아니라면 dname은 like 콩캣 콩캣이라는 건 문자에 연결하면 쓰죠. like 검색은 앞뒤로 퍼센트가 붙어야 되잖아요. 근데 사이에 있는 게 변수니까 변수랑 퍼센트를 연결하려고 콩캣 넣고 이렇게 연결을 시켰어요. 그러면 퍼센트 검색어 퍼센트가 완성되죠. 자, 록이 있을 때, 록이 널이 아니고 록이 공백이 아닐 때 or 들어가고 같은 방식으로 위치에 대해서 검색을 합니다. 근데 만약에 여기 요 SQL에 전달된 파라미터가 dname은 있다, 록은 없다. 그럼 여기는 아예 실행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SQL문이 자동으로 이렇게 구성이 돼요. 반면 dname은 데이터가 없는데 록은 데이터가 있다. 그럼 여기는 구성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다짜고짜 5어가 나오죠. 이거 있으면 돼요, 안 돼요? where 5어 한 다음에 이렇게 들어가면 얘는 에러예요. 이렇게 되면. 자, 이 경우에는 마이바티스가 알아서 이 5어 구문을 빼줘요. 그리고 where이라고 하는 키워드 태그로 감싸면 만약에 이 dname이나 록에 대한 값이 둘 다 없다면 아무것도 실행이 안 되겠죠. 그때는 where 키워드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뒤에 아무것도 내용이 없는데 있으면 안 되죠. 하지만 둘 중에 하나라도 값이 존재하면 where 키워드는 있어야 되죠. 자, 이 where이라는 태그가 이 where 키워드의 적용을 선택적으로 알아서 해줘요. 자, 그 밖에 이제 오프셋과 리스트 카운트라는 파라미터 두 개를 받아서 리미트, 부분 조회 기능도 했었고요. 자, select count all. 데이터의 전체 개수를 카운트하는 건데 개수를 카운트할 때 검색 옵션이 있다면 그 검색 옵션을 똑같이 같이 정해줘서 검색된 데이터 수가 몇 개인지를 보여주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목록 조회할 때랑 똑같은 검색 조건을 같이 넣었어요. 자, 이 밖에도 마이바티스 안에서 쓰는 이 SQL문을 동적으로 구성할 수 있는 기능이 굉장히 많아요. 그걸 이제 여기 매뉴얼을 링크를 해놨으니까 지금은 뭐 저게 뭐라고 뭐 그런 느낌일 수 있겠지만 백엔드 본격적으로 들어가면 SQL이 정말 복잡한 게 많이 필요할 거예요. 그때는 여기에 내용을 확인하셔서 한번 점검을 해보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디파트먼트 매퍼라는 애를 만들고요. 이번에는 프로페설 디파트먼트 매퍼라는 애를 만들었는데 얘는 교수 목록을 조회하면서 소속학과 이름까지 같이 조회한 거예요. 조인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프로페서 as P, 이너 조인, 디파트먼트 as T. 그럼 양쪽에 공통적인 특성을 갖는 변수 두 개를 찾아서 연결하면 된다. 자, 조인에 대해서는 기억하고 있죠?
예, 이건 똑같고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조인문을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저는 매퍼를 더 많이 쓰는 편이에요. 자, 실행해 봅시다. 자, db풀하고 마이바티스 매퍼 가져왔고요. 자, 그 다음에 매퍼 파일을 가져오는데 이 현재 얘가 인식하고 있는 현재 폴더는 이 작업 폴더 경로예요. 자, 이 작업 폴더 안에서 12 MySQL 안에 매퍼스 안에 무슨 파일 가져와라 하고 배열로 구성했고요. 자, 데이터베이스 커넥션 풀 가져왔고, 자, 디파트먼트 매퍼 안에 있는 셀렉트 아이템이라는 애를 가져오고 싶은데 그때 내가 전달하는 파라미터는 dp대노입니다. 그럼 이제 이 매퍼 파일에서 셀렉트 아이템이라는 아이디 값을 갖는 태그를 찾아서 변수 치환할 게 있나 없나 봐서 SQL 구문을 이제 리턴을 해줄 거고요. 이렇게 리턴 받은 애를 데이터베이스 커넥션 풀 써서 SQL 구문 수행해 주시면 될 거예요. 자, 이거는 셀렉트 리스트입니다. dname은 풀스택, 오프셋 0, 리스트 카운트 3. 자, 그럼 이제 이 구문은 자, 요 리스트에 들어가는데 중요한 건 여기죠. 리미트 부분. 자, 리스트 카운트라는 변수가 0보다 크다면 뒤에 오프셋과 리스트 카운트로 이제 그 부분 조회를 위한 구성을 추가했어요. 이게 if 한 다음에 테스트가 그 if문의 조건식을 나열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데이터 조회 결과 가져왔고 이번에는 dname과 록을 설정해서 디파트먼트 매퍼 안에 있는 인서트 아이템 로출합니다. 그럼 요 데이터를 파라미터로 넣으니까 인서트해서 결과 반환하겠죠? 자, 반환된 결과 한번 그 출력해봤어요. 그러면 반영된 행의 수 이제 인서트 아이디 나오고, 자, 그 밖에 이제 삭제 부분도 파라미터 설정해주면 돼요. 딜리트 아이템이라는 SQL을 가져와서 거기에 이제 내가 파라미터 적용해서 완성된 부분 받는다. 계속 똑같아요. 업데이트 아이템, 셀렉트 카운터 올 해서 데이터를 다 가져왔습니다. 네, 조인 결과까지 가져왔어요. 자, 계속 반복되는 코드니까 아랫부분은 설명 생략할게요. 한번 직접 해보면 될 거고요. 그 아까 말했었던 대로 이 마이바티스 매뉴얼 이거 좀 틈나실 때마다 좀그 눈여겨 받으세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백엔드 작업 시작하면은 SQL이 굉장히 많이 복잡해질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그 적응하기 위해서 좀 이제 틈틈이 읽어보시는 게 좋을 겁니다. 자, 요거까지 해서 실습 완성하시면 되는데 제가 봐서는 1시간은 걸릴 것 같은데 그럼 시간이 1시 한 20분밖에 안 남죠? 그런다라 오후에 하나 더 하긴 해야 되는데 자, 일단 오전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를 할게요. 그냥 네, 식사 좀 일찍 다녀오시고 오후에 우리 한 타임만 더 합시다. 자,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했어요. 자, 오후 수업 시작할게요. 한 타임만 더 하기로 한 거라서 이 리드미 파일에 있는 내용 설명만 하고 실제 코딩은 이제 내일 진행할 거예요. 한번 시작하면 중간에 끊을 수가 없어요. 자, 이제 오늘 우리가 그 RESTful API라고 하는 거를 이제 최종 예제로 남겨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디파트먼트 하나에 대한 RESTful API를 이제 진행을 해 보고요. 이게 완성이 되면은 이제 이렇게 만들어진 노드를 그 리액트 프로젝트랑 병합을 시켜서 리액트에서 RESTful을 활용하는 리덕스 코드는 한번 보셔야죠.
그 리덕스 코드까지 들어가서 완전한 CIUD를 만드는 그 프론트엔드 페이지를 만들 건데, 기존의 예제하고 차이는 이번에 레스트풀 만들면서는 페이지 번호 구현을 넣을 거예요. 1페이지, 2페이지, 그렇게 페이지를 이제 백엔드가 나눠주는 거를 넣을 거고요. 그게 이제 리액트 쪽에서 이렇게 1, 2, 3, 4 페이지 번호 가는 형식으로도 해볼 거고, 그 다음에 스크롤로 처리하는 것도 해볼 거고요. 여기까지 해서 이제 그 코딩에 대한 진도가 끝납니다. 이번 주 목표는 요건데 아마 금요일 전에 다 끝날 거예요. 이게 끝나면은 이제 리눅스를 진행하는데, 리눅스는 1주에서 1.5주 정도 예상하고 있어요. 자, 그럼 이제 공식적인 우리 진도가 다 끝난다는 얘기고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이후에는 이제 여러분들 프로젝트 하는 거, 컨설팅 하는 것만 이제 집중하려고 해요. 자, 우리가 지금 전체적으로 웹사이트 만드는 거를 보면은요, 어, 노드로 작업을 할 때는 아무것도 없는 백지 상태에서 하나하나 우리가 다 쌓아와서 이제 웹서버라고 하는 기능을 만드는 건데, 일단은 이제 저번에 제가 요거를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고전적인 웹사이트 개발 방법에 대해서, 고전적인 백엔드 언어들이 웹사이트를 어떻게 만드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자, 제가 HTML 파일 하나 만들 거예요. 자, hello.html이라는 파일을 만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HTML 파일 하나 만들었는데, 우리는 이제 이거를 웹 프로그램, 즉 백엔드로 구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여태까지 해왔던 걸 생각해 보자고요. 노드.js의 그 어떤 기본적인 세팅들을 코딩을 하고, 그다음에 겟 파라미터를 처리한다라고 하면 겟 파라미터를 처리할 수 있는 기능도 리콰이어 해갖고 뭐 처리하고 해갖고 하나하나 우리가 다 쌓아갔어요. 노드는요. 노드는 개발자를 위해서 제공되는 게 1도 없어요. 처음에. 개발, 개발자가 처음부터 다 구축을 해 나가야 돼요. 그래서 한번 만들어 놓고 나면은 그다음부터는 그냥 복사해서 쓰면 되긴 하지만, 그래도 처음에 개발자로 하여금 굉장히 많은 작업을 요구를 합니다. 그리고 요즘 웹 개발 방식은 프론트엔드랑 백엔드를 구별해서 두 개를 따로 만들어 놓고 두 개를 연동하는 식이죠.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고 계시죠? 자, 고전적인 웹 프로그래밍이라고 하면은 일단은 웹 퍼블리셔한테 이렇게 HTML 파일 완성된 걸 받아요. 웹 개발자가. 자, 이걸 하나 복사를 할 건데, 헬로 1, 헬로 2 이렇게 갑시다.
확장자가 달라지는구나. 자, 웹개발자가 퍼블리셔한테 HTML을 받으면 이거를 웹개발자는요 확장자를 바꿉니다. 먼저 자바 계열 JSP, PHP 계열 PHP, 이렇게 확장자를 바꿔요. 전통적인 웹 프로그래밍은요 프론트엔드와 백엔드의 구별이 없어요. 퍼블리셔와 웹 프로그래머를 구별을 해요. 그래서 퍼블리셔가 HTML을 만들어서 웹 프로그래머한테 넘기면 웹 프로그래머가 그 백엔드 코드를 이 사이사이에 끼겨 넣는 구조예요. 자, 이 페이지에 num1과 num2라고 하는 겟 파라미터를 보내서 num1과 num2라고 하는 겟 파라미터를 보내서 합산 결과를 출력하는 예제를 만들겠다라고 하면은 왼쪽은 JSP입니다. 자, 이렇게 생긴 블록이 웹 프로그램 코드 영역이에요. int num1은 request.getParameter num1, int num2는 request.getParameter num2, int num3는 integer.parseInt num1 더하기 integer.parseInt num2, 이렇게 해서 여기에다가 변수를 출력하고 싶다면 우리는 이거 하려면은 요거를 백엔드에서 처리한 다음에 이거 AJAX로 받아서 화면에 뭐 넣어주고 좀 복잡한데 얘는 그냥 이렇게 해주면 돼요. 여기다가 num3를 출력해요. HTML과 프로그램 코드가 한 파일에 믹스가 돼요. 자, 그 다음 PHP입니다. PHP는 괄호하고 물음표로 들어가요. 여기 이제 PHP라고 적어주긴 하지만 PHP는 모든 변수 앞에 무조건 달러가 붙어요. num1은 get 파라미터 언더바 달러 get num1, 달러 num2는 언더바 달러 get num2. PHP는 자동 형변환이기 때문에 문자열이건 뭐건 신경 안 써도 돼요. 달러 num1 플러스 달러 num2 출력할 때는 이걸 달러 num3 이렇게 하면 돼요. 자, 우리는 노드로 만들 때 그 웹서버를 가동하고 웹브라우저에 접속을 기다리고 그 다음에 파라미터 getPost put delete 파라미터 받고 세션, 쿠키, 업로드 이런 것들을 처리하기 위한 로직을 우리가 다 쌓은 다음에 이제 좀 만들어 볼까 하고서 이제 SQL 처리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근데 전통적인 웹 프로그래밍 언어는요 이걸 우리가 웹서버라고 부르죠. 전통적인 웹 프로그램은 완성된 웹서버가 제공이 돼요. PHP 같은 경우는 아파치라는 서버고요. JSP는 톰캣이라고 하는 웹서버예요.
설치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그냥 파일 내려받아서 더블 클릭해서 설치하면 끝나요. 그러면 우리가 노드에서 했었던 SQL 이전까지의 모든 내용 있죠. 그게 그냥 완성된 상태로 세팅이 돼요. 처음부터. 그래서 그냥 HTML 코드의 중간중간에 바로 연산자 넣어버리고 때려버리면 나머지 파라미터 받고 그런 거는 이 웹서버가 다 알아서 해줘요. 접속을 감지했다, 접속이 끊겼다, 이런 거는 그냥 웹서버가 다 알아서 해줘요. 그래서 전통적인 웹 프로그래밍 언어의 시작 난이도를 여기부터라고 얘기하고 노드.js의 시작 난이도를 여기부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면은 기존의 웹사이트는 그냥 다 완성돼 있으니까 쓰기만 하면 돼. 할 게 없어. 근데 노드는 하나하나 그걸 개발자가 다 만들어야 돼. 그래서 여기부터예요. 근데 만약에 노드 개발자가 그러한 부분들을 다 완성을 했다라고 하면 저번에 우리 했었던 그 싱글 사인온 SSO 얘기라든지 그런 오늘 했었던 그 커넥션 풀 같은 거 그런 것들을 이제 리콰이어에서 쓰기 시작하는데 말도 안 되게 쉬워지기 시작을 해요. 그때부터 전통적인 웹 프로그래밍은 미칠 듯이 어려워지는. 근데 이것만 놓고 보면 이게 좀 쉬워 보이긴 하죠. 근데 전통적인 웹 프로그래밍 언어 같은 경우는 퍼블리셔가 완성한 파일에서 사이사이에 프로그램을 이렇게 끼겨 넣다 보니까 나중에 디자인을 리뉴얼 한다라고 했을 때 디자인을 리뉴얼 한다고 했을 때 그럼 이 파일을 다시 퍼블리셔가 봐야 될 거 아니에요. 퍼블리셔가 보면 자기가 모르는 코드가 너무 많이 들어있으니까 퍼블리셔가 손을 못 대요. 프론트엔드 코드는 그래도 퍼블리셔가 맘먹으면 볼 수는 있죠. 자바스크립트만 걷어내면. 뭐 리액트는 공부를 좀 해야겠지만. 자, 그래서 이제 이러한 스타일의 고전적인 웹 프로그래밍 언어를 비꼬아서 스파게티 코드라고 불러요. 프로그램 코드하고 디자인 코드가 그 뭐냐 섞여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웹 프로그래밍 언어가 이제 고도화를 꾀하면서 이거를 어떻게 하면 잘 정리정돈해서 코딩을 할까라고 연구를 하기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나온 그 중국의 프로그램 설계 패턴이 아까 얘기했던 MVC 패턴입니다. 자, 프로그램 코드를요, 한 페이지에 다 작성하던 코드를 상권 분립을 하는 거예요. HTTP 요청을 수신하고 파라미터를 식별하고 검사하는 것. 즉, 파라미터를 받고, 이게 get인지, post인지, 푸시인지, 딜리트인지 그 구별해서 파라미터를 받고, 그 파라미터의 값이 올바르게 돼 있는지 그 정규 표현식 검사를 하고 그런 처리를 우리가 맨 처음에 했었죠. 왜냐면은 그 프론트엔드가 접속을 하면 이제 거기부터 시작을 하니까요. 그러면 이제 파라미터를 받으면 그 파라미터 값을 가지고 그 인서트, 업데이트, 딜리트, 셀렉트 중에 한 가지 SQL문을 처리를 한다고요. 그래서 그 SQL을 처리하는 부분이 있고 그 SQL의 처리 결과를 다시 넘겨받아서 사용자한테 웹페이지 형식으로 구성을 해서 응답을 줘요. 이거를 지금 우리가 한 거는 노드에선 우리는 응답 결과를 제이슨이라고 생각합시다. 어떤 식으로든 결과만 주면 되니까 지금 제이슨이에요. 파라미터 받고 SQL 처리하고 그 다음에 제이슨 출력하고
이거를 우리는 함수 하나에서 지금 다 해야 돼요. 얘네를요, 파일을 분리한 거예요, 각각. 그래서 요청을 수신하는 부분을 컨트롤러라고 부르고요. 데이터베이스를 처리하는 부분을 모델이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응답 결과를 출력하는 부분을 뷰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거를 하나의 그 백엔드 API URL, API를 만들기 위해서 데이터 처리부와 보여지는 부분과 중앙 제어부, 컨트롤러부를 쪼개서 구현한다라고 해서 MVC 패턴이라고 해요. 그럼 이제 사용자는 이 HTML, CSS, 자바스크립트 만약에 응답 결과가 이렇게 왔으면 이거를 보면서 여기서 뭔가 클릭을 하거나 뭐 버튼을 누르거나 그러겠죠? 그럼 그게 컨트롤러한테 요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주로 각 파트가 하는 역할인데요. 모델 부분은 데이터 스토리지, 뭐 데이터 저장소를 관리한다. 뭐 나머지 길게 볼 거 없고요. 컨트롤러는 리시브, 수신, 요청을 수신한다. 베리데이트 인풋, 입력값에 대해 베리데이트가 유효성 검사예요. 네, 뭐 요게 가장 크고 뷰는 프레젠테이션, 보여준다. 이게 여기가 이제 화면 구성을 얘기하는 거죠. 그럼 이제 사용자가 이 화면에서 뭔가 클릭한 게 컨트롤러한테 요청으로 간다. 이 얘기고요. 자, 이게 이제 고전적인 그 가장 발전된 웹 개발 MVC 패턴이라고 하는 거고, 이런 스타일로 주로 개발하는 게그 자바, 프링이에요. 노드.js도 이 MVC 패턴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기는 한데, 자바스크립트 쪽은 나중에 아예 이 뷰라고 불리우는 부분을 분리를 해내버렸죠. 그래서 이쪽을 따로 떼서 프론트엔드 개발이라고 말해버리고 기존의 웹 프로그래머들은 이것만 하면 되는 꼴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프론트엔드, 백엔드가 나눠진 이후에 사실 기존의 웹 프로그래머들은 엄청 꿀이었어요. 왜냐면 하던 일이 줄었거든. 원래 자바스크립트, HTML 코딩도 백엔드 개발자가 하는 일이었는데 갑자기 그거 뚝 뛰어가더니 업무 분야가 새로 생기니까 얘들 입장에서는 난리가 난 거지. 아싸 일 줄었다 하면서. 왜냐면 그거 빼가면서 월급을 줄진 않았거든. 그래서 고전적인 웹 개발자 입장에서 갑자기 백엔드라는 분야가 따로 분리돼서 나온 거는 굉장히 그 일을 쉽게 만들어주는 이유가 됐어요. 그러니까 처음 시작하는 진입 장벽이 되게 높기 때문에 새로 시작하는 사람들은 백엔드가 어렵다고 느끼지만 기존의 백엔드 개발자 입장에서는 더 쉬워졌기 때문에 마다할 이유가 없었죠. 진입 장벽이 높아졌다라고 하는 거는 그만큼 자기네들 밥그릇이 안전하다는 거니까. 이게 MVC 패턴에 대한 얘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쪽에서 SQL을 계속 처리를 해요. SQL 처리를 계속 해요. 자, SQL 처리를 계속 하는 데 있어서 자, 그 하나하나의 SQL을 직접적으로 처리하는 거. 오늘 우리가 했었던 마이바티스 있죠. 하나하나의 SQL을 직접 처리하는 이런 애들을 저수준의 SQL을 직접 처리해요. 그래서 이 마이바티스가 수행한 SQL은 데이터베이스랑 직접적으로 맞닿아 있죠. 그래서 데이터베이스에 직접적으로 접근하는 객체다라고 해서 데이터 액세스 오브젝트, 줄여서 DAO라고 합니다.
컨트롤러가 여긴 JS 페이지하고 되어 있는데 뭐 상관없고요. 컨트롤러가 사용자의 요청을 받고 화면에 표시하기 위한 UI를 구성한다. 여기서는 화면에 표시할 UI가 아니라 응답을 주기 위한 제이슨을 구성하는 거예요. 우리한테는 통째로 이미지라서 고치질 못했어요.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했었던 마이바티스는 저수준의 데이터 입출력. 직접적으로 SQL을 만진다 이거야. 그 뒤에 MySQL이 있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그 데이터베이스 연동 공부하면서 콜백 해를 겪어야 했었던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디파트먼트에 대한 딜리트를 수행하고 싶은데 이걸 수행하자니 얘를 참조하는 프로페서가 있었고, 그리고 프로페서를 참조하는 스튜던트가 있었죠. 그래서 디파트먼트 하나를 지우기 위해선 스튜던트 먼저 지우고 프로페서 먼저 지우고 그 다음에 디파트먼트를 지울 수 있었어요. 이 과정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순서대로 수행돼야 되기 때문에 이거를 콜백헬이라는 현상이 발생하면서 코드가 좀 지저분해졌고요. 뭐 이게 async await라는 문법으로 발전을 가져왔다. 뭐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자, 학과 삭제. 학과 삭제라는 요구사항을 구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SQL로 일련의 흐름을 묶어낸 이 스토리 라인을 비즈니스 로직이라고 한다 그랬죠. 그리고 이 한 단위를 트랜잭션이라고 부른다고 했고요. 이러한 처리를 코딩해 놓은 걸 트랜잭션이라고 해요. 자, 그래서 이제 저번에 제가 이걸 보여드릴 때, 그 리액트에서, 리액트래요. 그 노드에서 라우터라고 하면서 뭐 URL 정의하고 콜백 함수 걸어서 여기서 파라미터 받고 SQL 처리하고 마지막에 제이슨 보내고, 이거를 전부 하나의 그 노드 함수에서 이렇게 쭉 구현해서 한번 그 보여드렸었죠. 사실 지금도 그렇게 하기만 하면 돼요. 우리가 하고 있던 그 노드 함수 안에서 SQL 처리하는 부분만 가운데 추가하면 구현이 되는데, 이게 SQL이 한 방에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 개를 뭉쳐서 하나의 로직을 구현해야 되니까 SQL 부분만 따로 모듈로 빼자는 거예요. 그거를 서비스 계층이라고 불러요. 즉 서비스 계층은 비즈니스 요구사항에 따라 비즈니스 로직을 구현하는 모듈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메서드 하나가 여러분들이 요구사항 명세서에 적은 그 기능 하나가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만든 RESTful API를 보면은요, 컨트롤러. 컨트롤러는 우리 이미 했었죠. 그 URL에 따라서 라우팅해서 파라미터 받는 기능, 매퍼, 얘가 DAO에 해당하는 부분이고요. 서비스, 얘가 이제 그 비즈니스 로직을 구현하는 거고, 이 서비스 계층에서 매퍼를 호출하는 거예요. 그리고 컨트롤러가 파라미터를 받아서 자기한테 적합한 이 서비스를 호출하는 거고요. 매퍼가 서비스에 의해서 호출되고 서비스는 컨트롤러에 의해서 호출되고, 이렇게 코드가 분할됩니다. 테스트용은 필요 없고 RES는 이 이미지들을 폴더예요. 자, 그래서 app.js 서비스 매퍼 컨트롤러. 테스트는 뭐지? 아,
테스트까지 해서. 자, 그래서 요만큼의 코드가 그 백엔드를 구현하기 필요한 제가 쓰고 있는 기본 구조입니다. 자, 그 중에 오늘은요, 일단은 기본적인 SQL에 대해서만 처리하기 위해서 메퍼드만 오늘은 1차 배포할게요. 근데 메퍼드는 일단 코딩만 해놓으시고, 아직 테스트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일단 작성만 해놓으시고, 이제 내일 활용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매퍼를 미리 해놔야 내일부터 이제 수업을 좀 빨리빨리 할 수 있어요. 자, 학과 삭제할 때 스튜던트를 지우고 프로페서를 지워야 된다라고 했으니까 스튜던트 매퍼랑 프로페서 매퍼는 특정 학과에 속해 있는 학생이나 교수를 삭제하는 그런 기능만 갖고 있고요. 디파트먼트 매퍼는 아까 했었던 대로 이제 검색 기능과 그 다음에 리미트절 구현, 뭐 그 밖에 이 디파트먼트 매퍼는 사실 아까 했었던 거 그대로 쓰시면 돼요. 디파트먼트 매퍼는. 그리고 아까 이미 이게 다 잘 동작한다는 걸 테스트도 해봤을 테니까 디파트먼트 매퍼는 뭐 사실 새로운 게 없죠. 자, 그럼 결국은 이번 교시에는 그냥 스튜던트 매퍼랑 프로페서 매퍼 두 개만 해보면 된다는 얘기인데, 아까 마이바티스 호출하는 거 자바스크립트 코드 실습하신 거 있죠? 그거 응용해서 여러분들이 이 프로페서 매퍼와 스튜던트 매퍼가 제대로 구현이 됐는지 한번 테스트는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뭐 셀렉트절 두 개 호출하는 거니까 어렵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이렇게 해서 단톡방에 지금 매퍼를 올릴게요. 매퍼. 자, 올렸고요. 그래서 이제 올라가고 있고요. 올라가겠지. 자, 이 전체 구현해야 될 부분 중에서 데이터베이스는 이미 구현이 돼 있고 DAO 마이바티스까지 오늘 마쳤어요. 그래서 내일 이 서비스라고 하는 녀석을 그럼 어떻게 구현하느냐 얘를 집중적으로 봐서 컨트롤러에서 연결하는 거. 네. 요거 위주로 이제 이야기를 하고 페이지 번호 구현은 일단 기본 기능 만들어 놓고 맨 마지막에 할 거예요. 그래서 이 페이지 번호 구현은 그 다음에 설명하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매퍼까지만 미리 준비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내일 완성된 RESTful API를 한번 같이 보는 걸로 합시다. 자, 여기까지 할게요. 자, 수고하셨어요.